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네. 우리 박성주 의원님, 저희가 오늘 처음 오시는데, 오늘 네. 귀한 말씀 들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일본이 이제 오늘 1시 정도에 네. 핵오염수 방류를 시작한다는 이 보도가 나왔는데요. 민주당의 입장과 대책. 우리 근데 국가 주요 정책을 결정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국민의 동의, 국민의 여론조사, 공론조사, 충분한 통해서 과학적 검증이라고 하는 그 과정들을 통해서 국민에게 설득하는 작업이 있어야 되는 건데 그것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게 가장 큰 것 같고요. 또 이제 과정 관리가 윤석열 정권 들어서서 되고 있지 않다. 이 과정 관리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그 의회 내에서의 의사결정 구조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여야 협의를 하든가 야당을 공동의 파트너십을 통해서 이러한 국가 중요 정책 사업에 대해서 같이 파트너십으로서 일을 해야 되는데 그 과정 관리가 전혀 없었다라는 것이고요. 또 세 번째 이 지금 이제 아마 후쿠시마 핵 오염수 방류 이후에 어떻게 되냐면 이제 사후적 조치도 제대로 안 될 겁니다. 사전적 조치, 과정관리, 사후적 조치에 대한 부분들을 총체적으로 잃고 있는 것이 그 윤석열 정권의 특징이다. 그렇다고 하면 야당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 거냐. 그동안 이제 민주당에서 얘기한 것은 국민의 생명과 관련된 안전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후쿠시마 핵 오염수를 반대했던 거고 방류를 반대했고 그거에 대해서 정부의 입장이 도대체 뭐냐라고 했는데 정부의 입장이 나왔습니까? 반대한다는 것도 아니고 지지한다는 것도 아니고 그것을 봤을 때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 윤석열 정권의 모습이고 방류 이전에는 설마 했는데 방류 후에는 국민들이 실제 피부로 느끼는 거거든요. 그 여론의 민감도 체감도가 더욱더 뜨거워질 거라고 보고 있고요. 예, 그 며칠 전에 한미일에서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지금 이제 우리가 그나마 평화의 시대로 갔는데 평화의 시대를 갔다가 지금 이 허물고 새로운 어떤 전쟁의 기운이 한반도에 오게끔 하는 거 아니냐. 중국 문제는 또 어떻게 할 거냐. 잊지 말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탈냉전 이후에 냉전과 탈냉전 이후에 미국의 일극체제가 됐는데 미국의 국력이 쇠퇴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아시아의 정책에 있어서 미국이 주도하에서 모든 것을 이끌어가기가 어려우니까 과거에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일본을 불러들여서 아시아 균형 정책을 하는 역할에 있어서의 선봉장을 일본에 만들어주는 거란 말이죠. 대중국 포위 전략에 있어서. 그러한 차원에서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한미일 공조체제, 특히 군사 안보적인 측면에서의 세계 대전략을 짰는데 우리나라라고 하는 역사라는 것은 남북 간의 관계가 있고 통일을 지향해야 되는 거고 또 러시아라든가 사강 외교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 건데 이게 미국의 세계 전략하에서 일본이라고 하는 국익 차원에서 이게 접근이 되다 보면 한국에 과연 국익이 어디 있겠느냐라고 하는 부분을 잃게 되는 것이죠. 그게 어디서 등장하게 됐냐면 이번에 이제 한미일 정상회담을 봤을 때 우리가 얘기하는 미국의 무역 문제라든가 대수출 문제라든가 중국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들이 실질적으로는 풀리지 않고 일본이라고 하는 한미일 체제하에서의 가장 중요한 일본 기시다 총리의 해결하는 문제 중에 하나가 이번 후쿠시마 핵 오염수 아니겠습니까? 이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한미일 공조 체제하에서 오히려 기시다는 쉽게 풀면서 일본의 국익을 신장하고 한국의 국익은 어디에 있는지 모르는 그러한 체제 하에서 이제 형성이 됐다라는 거죠. 저는 한 번 더 얘기를 하면은, 그러니까 지금의 한미일 공조 체제의 신냉정 체제는 군사 안보적인 측면, 이념의 외교, 가치 외교란 말이죠. 근데 하나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세계 강대국으로 성장했었던 10대 강국으로 이룰 수 있었던 결정적 계기는 뭐냐면 실리 외교와 국익 외교를 통해서 여기까지 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무역을 하고 수출까지 왔는데 이 부분을 저희가 이제 상당히 잃을 가능성이 큰 것이죠. 이념과 군사 외교적인 측면이 있다 보니까. 중국과의 관계를 이렇게 만들고 또 이념과 가치 외교를 하다 보면 오히려 우리가 외교의 확장력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상당히 좁아질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얘기하는 거고 또 그것 자체가 남북 간의 긴장 관계를 강화시킴으로 인해서 평화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실리가 분명히 있는데 남북 간의 극한 경쟁, 극한 대결 구도로 가고 오히려 그것이 한반도 위기로 봤을 경우에는 뭐가 있냐면 한반도에 당연한 경제 위기가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국가 지도자라고 하면은 여러 덕목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 세계의 국제 정세의 질서에 대해서 큰 그 해안과 안목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한국 정치사가 어떻게 흘러왔고 한국의 역사가 어떻게 흘러왔고 그 역사적 안목을 통해서
시대를 바라보는 힘이 있어야 되는 건데 그것이 이제 시대의 요구이고 시대의 정신을 발현하는 건데 저는 이제 윤석열 정권이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놓치고 있다. 그러니까 저는 김대중 대통령이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2009년에 이명박 정부에게 경고했던 말이 저는 아직도 와닿는데 이명박 정부가 민주주의 퇴행, 그러니까 민주주의 위기, 또 하나가 뭐냐면 경제 위기, 하나가 또 남북 평화, 한반도 평화 위기를 초래하고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엄중 경고했는데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민주주의 퇴행을 했고 경제 위기가 왔고 또 남북 평화 위기가 와서 실패한 정권이 되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 전철을 지금 윤석열 정권이 그대로 밟고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 겁니다. 네. 그때 김대중 대통령이 그랬죠. 거기에 맞서기 위해서 담벼락 보고 소리라도 질러라. 어때요? 지금 민주당 잘 지금 맞서고 있습니까? 지금 상당히 이제 어려운 시기고요. 원래 이제 대선 패배한 이후에 야당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혹한기를 걷게 되는 거고요. 그 혹한기가 또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 달라지는 건데 이 윤석열 정권은 검찰권을 또 앞세워서 상당히 좀 복합 정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압박 정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힘든 시기가 지금도 있지만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거라고. 예, 우리가 얘기하는 제도라고 하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제도화 아닙니까? 민주주의 발전이라고 하는 제도화인데 그러면 정당 정치 아니에요. 또 의회 정치. 그럼 민주당이라고 하는 것은 정당 정치이고 의회 내에서 그 기존에 있는 정부, 행정부를 견제하고 감시하고 해야 되는 건데 그 제도 틀에서 이제 일단 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도 틀에서 해봤더니 지금 윤석열 정권은 의회를 철저히 무시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상임위를 제가 하면 상임위도 안 열어줘요. 뭐 예를 들어 증인 신청하면 증인도 안 해줘. 그러니까 이 제도화 과정을 철저히 무시하고 있고 또 하나는 이 야당이라고 하는 정당 파트너를 무시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한 1년여 지금 왔단 말이에요. 저는 이것이 이제 임계점에 와 있지 않나. 이 지금 해병대 최상병 사건 같은 거 어쨌든 특검으로 가야 된다는 당연하죠. 입장이잖아요. 지금 이번에 최상병 이 수사와 관련해서 은폐 지금 어떻게 보면 조작까지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제 다 그런 상황이 있고 외압이 있다라는 정황들이 다 드러나고 있는 거고 그것은 지금 뭐 당연히 이제 제가 앞서 얘기한 것처럼 이 정권은 사전 과정 사후 이러한 모든 것들을 부인하고 완전히 그 압박하고 억압하는 체제란 말이죠. 근데 이것이 지금 당장은 억압돼서 감춰질 수 있지만 민주주의 역사 과정에서 이게 감춰집니까? 역사에서 감춰졌던 일이 있습니까? 저는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이것은 모든 것이 밝혀질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그 특징들이 있죠. 권력이 집권했을 경우에 이제 권력의 이제 집권기가 있고 권력의 이제 내부적으로 권력 투쟁기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권력의 안정기가 있고 그러다가 뭐가 되냐면 권력을 공고화하기 전에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권력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영원성을 꿈꾸는 자들은 내가 이것을 언제든지 권력을 휘두를 수 있다고 하는 자들은 뭐를 하냐면 권력을 폭주합니다. 그래서 폭주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대부분 인사 문제, 비리 문제를 인사는 자기들끼리 하는 거고 비리 문제는 다 은폐를 합니다. 그리고 그들끼리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것을 착각하죠. 이외에 자기들은 권력을 영원하다고 착각하는데 역사라는 게 뭡니까? 권력의 영원성을 제한하고자 하는 것이 임기를 두고 투표와 선거를 통해서 둔 거 아니겠습니까? 민주주의고 5년이라고 하는 체제를 만들어준 거 아니겠어요 지금? 그랬을 경우에 이 5년이 영원히 갈 수가 있는 겁니까? 여기는 좀 착각하고 있다. 이미 권력의 폭주기에 들어간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런 현상인 것이죠. 우리의 소중한 아들이 군대를 갔는데 죽었어요. 그거에 대해서 당연히 진실을 밝혔고 그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수사단장이 다 재가를 받았습니다. 근데 어느 날 봤더니 누군가 대통령실이겠죠. 지금 봐서는 그것을 외압을 해서 야 이거 빼라 이게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과연 지금처럼 은폐가 될 수 있을까요? 저는 이 사람들이 지금 권력의 폭주기의 전형적인 특징이라고 봅니다. 또 우리 박 의원님이 가장 또 이렇게 몸담았던 그 언론 이동관 방통위원장 임명을 강행하겠다는 거잖아요. 이제 저희가 앞서 얘기한 같은 맥락이죠. 권력의 폭주에서는 뭐든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고 또 언론을 자신들이 이제 스피커화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언론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민주주의에서 제4부 아닙니까? 정부에 대한 비판과 견제 감시하는 기능인데 그것이 아니라 언론의 홍보 수단화 할 수 있다라고 자기들이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것을 상징적인 인물로서 이동관 방통위원장을 임명하고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언론 너희들도 따라와라라고 하는
메시지를 주는 것이죠. 근데 역사적으로 봤을 때 군사정부에서도 그렇게 언론 탄압했는데 어디서 무너집니까? 자신들의 비리와 부패가 드러났을 경우에 스스로 무너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명박 정부도 마찬가지란 말이죠. 이명박 정부에서 이동관 당시 홍보수석인가요? 또 대변인도 했고 언론 장악 문건들이 지금 계속 드러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 언론 정책에 실패했던 당사자이고 언론 장악의 대명사라고 했던 이동관 자신이 다시 한번 이렇게 역사를 퇴행하는 구조화에 있어서의 방송통신위원장을 맡았다라는 것이 얼마나 언론을 다시 한번 도구하고 수단화하겠다라는 것을 그대로 드러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대법원장에는 이 친구로 할 수 있다고 이야기한 이영균 설고법 부정판사를 이걸 내정했다고 해야 됩니까? 뭐라고 해야 됩니까? 후보로 지명했다고 봐요. 후보로 지명했습니다. 미국에서 있잖아요. 트럼프 등장하고 나서 가장 걱정했던 게 뭐냐면 주리스토크라시라고요. 그게 이제 사법의 정치화라는 표현으로 쓴단 말이죠. 우리가 이번 정부를 지금 검찰 공화국, 검찰 독재 정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하나 더 걱정을 하는 거죠, 지금. 법관들이 만약에 이제 정치적 사안에 대해서 정치적 판결을 했을 경우에 법과 양심이 아니라 정치적 판단을 했을 경우에 그러면 나라가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미 예고된 걱정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저는 이번 대법원장 임명의 하나의 기준이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윤석열 정권의 지금 인사 정책을 보면은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인사의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실질적으로 대통령과 가까우냐라고 좀 보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저는 인사의 기준이기 때문에 그것이 이어져서 법관에 의한 정치의 부분에까지 개입했을 경우에 앞서 얘기한 법관에 의한 정치, 사법의 정치화 그것이 바로 주리스토크라시라고 하는 부분이 한국 정치에서 다시 또 등장할 수 있는 상당히 중요한 시점에 있다. 그래서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지명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엄정한 검증을 해야 되는 것이 지금 민주당 입장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윤석열 정부가 만약 총선 패배를 했을 때 그 다음에 어떤 국정 운영을 해나갈지 지금 또 야당을 존중 안 하는데 그때도 이 야당에 대해서 의회 권력에 대해서 의회 민주주의에 대해서 제대로 안 하고 그 민주주의 절차 국민의 동의 진행 과정 사후 다 무시해버리면 어떡할 건가. 우리나라 역사를 이끌어왔던 힘은 어디였습니까? 그 민초의 힘이었고 국민의 힘이었고 국민들이 이어왔던 그 큰 거대한 물결을 만들어서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늘 중요한 순간마다 국민들은 현명한 선택을 했고요. 내년 총선 결과를 어떻게 예측할 수도 없는 거고 윤석열 정권이 그 이후에 어떻게 할지에 대한 것은 좀 미리 섣부르게 얘기한다는 건 맞지 않고요. 지금 윤석열 정권 들어서 마이러니하게도 공정과 상식을 내세웠는데 국민들이 바라볼 때 이 공정과 상식은 멀리 있는 거고 만약에 내년 선거에서 어떤 결과에 따라서 저는 윤석열 정권에 대한 부분이 저는 갈림길이 있다고 봅니다. 그 갈림길은 뭐냐면 우리 야당의 문제가 아니라 저는 여당의 문제라고 봐요. 집권 시스템 안에서의 그 내부의 혼란과 분열이 있다라는 것이죠. 제가 앞서 얘기한 것처럼 그 아리스토텔레스가 이 권력을 포갑 정치했을 경우에 세 가지로 무너진다 이렇게 설명하거든요. 그 지도자의 건강, 생명에 대한 문제가 있고 내부 분열의 문제가 가장 크다는 거예요. 근데 내부 분열이라고 하는 것은 민주주의 체제 5년이라고 우리나라 5년 단임제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권력을 획득하고 유지를 했는데 승계 부분이 걱정됐을 경우에 분열이 더 가속되는 것이죠. 만약에 내년 총선 결과에 따라서 집권당 국민의힘이 패배했을 경우에 다음을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큰 걱정거리로 될 겁니다. 그래서 권력에 대한 승계에 대한 부분이 확답이 없을 경우에 어떻게 보면 자신들의 자신감이 없을 경우에는 이 내부 분열이 더욱더 가속될 수 있다라고 좀 보여지는 것이죠.